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금융사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태형건설 등의 기업 구조 개선 신청으로 건설사 위기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요인인데,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냈던 주요 은행들이 올해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이자 장사로 돈을 번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차량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있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1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남국민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PF 대출, 우리나라 PF 대출 문제를 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거를 부동산 경기 좀 풀리면 꽤 해결되는 문제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는 쪽이었다가, 시간을 벌어도 잘 안 될 것 같네 하는 쪽으로 판단이 바뀐 건가 봐요. PF 대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뭔가 액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채권단을 막 다그치면서까지 예. 뭐 만기연장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PF 대출 문제를 막아왔잖아요. 근데 결국 정리에 들어가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감원이 캐피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이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했는데, 예.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본 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100% 쌓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브릿지론이 뭐냐면은 처음에 삽도 뜨기 전에 이제 땅을 살 때 필요한 돈, 그냥 허 벌판을 살 때 필요한 돈인데,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워낙 금리도 높고 위험도 높은 사업이에요. 예. 근데 주로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많이 빌려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땅도 사고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본 PF로 넘어갑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대환 대출해서 비싼 금리 막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브릿지론은 이제 대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땅을 살려는 이제 브릿지론은 빌려놨는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아지니까 이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땅만 사놓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대출이자는 매달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출이자도 굉장히 비싼데요. 근데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브릿지론의 한 70%가 만기가 연장이 됐는데, 예. 보통은 뭐 만기 연장됐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본 PF로 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 만기가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 대출의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를 못 가면 유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대출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오고 땅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릿지론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체가 30조 원이거든요. 그중에 70%가 만기가 연장이 됐다는 건 예. 21조 원이 사실상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이거 사실상 손실로 보고 충당금 100% 쌓아라 요청을 한 겁니다. 시간이 가도 안 될 것 같으니 당신들도 각오를 좀 해라. 그렇습니다. 돈 빌려준 제2금융권한테. 네, 그 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100% 쌓으라는 건 일단 떼인 돈으로 생각하고 어딘가에서 그 돈 메꿔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친구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가계부에는 빌려준 돈 100만 원 이렇게 내 돈으로 써놓잖아요. 예. 그런데 영 친구가 뭐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갚으니까 배우자가 와서 됐고 그냥 그 돈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 지출 계획이나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돈이라는 셈을 치는 건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 적용이 되면은 뭐 요주의 고정 같은 이런 이제 대출 상황에 따라서 없는 셈 치는 돈을 배정을 하는데, 이게 100%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사라진 돈으로 보자. 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2년 전만 해도 은행 금고에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합치면 뭐 21조 원이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진 돈 생각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2금융권들에게 요청한 게 21조 원이니까 사실상 없는 돈이 된 건데 물론 채권 출신 회사 같은 데다가 이 채권을 뭐 반의 반값 아주 헐값에 넘겨서 일부 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브릿지론들이 일단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셈인데 이게 충당금들은 사실상 금융회사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여러 곳에 걸쳐 있다 해도 21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서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직원들 보너스 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의미와 비슷하네요. 근데 이 21조 원 이제 비용이 됐다는 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30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본 PF로 넘어간 규모가 얼마냐? 네. 100조 원이에요. 이 규모만. 이거는 뭔가 사업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싶어서 은행들이 달려와서 돈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 빌렸던 그 비싼 이자는 막았다는 뜻인데 네. 거기도 잘 안 돌아가는 데가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딱 규모만 봐도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는 살짝 낮지만 규모는 굉장히 큰데 신용평가사들은 대체로 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요주의 이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근데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저 길거리 가면 주워다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돈입니다. 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축은행 보고 충당금 쌓으라고 하면 저축은행이 그 돈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니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뭐 자기 집을 팔든 뭐 꼭 대주주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같이 내야 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딘가에서 그 돈 가져다가 이건 이제부터 오늘부터 회사 돈입니다. 라고 메워놓지 않으면 저축은행 문 닫게 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예.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되면 이게 적자로 잡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21조 원이 일단 대주주들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냐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저축은행은 부실한 저축은행이고 그럼 문 닫는 거야라고 해서 소문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살생분이 뭐니 이거 돌면서 내가 돈 맡긴 저축은행은 괜찮냐 아니냐 또 이런 소문 돌고 뱅크런 일어나고 그러면서 난리 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만기 연장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렇죠. 꺼진 불이지만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런 위기가 터질 뻔한 게 2년 전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이제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때는 정말 여기 문 닫는 거 아니냐 하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불안감이 컸는데 사실 정부는 어떻게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분위기를 버텨왔지만 예. 지금은 이거 우리 어깨동무 걸고 버텨도 이거 안 되겠다. 시간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부동산이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선 거예요. 특히 최근에 태형건설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 냅두면은 마치 종양처럼 번져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예.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 매스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의외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한국의 이제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네. 총선 전에 이게 터트리겠느냐 수술이 들어갈까 이런 안도가 약간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작업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거는 내버려 두면 이제 계속 저축은행에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예금 내주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인 저축은행들도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대주주들이 얼른 여기다 돈 넣어라, 충당금 쌓아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 불안감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사람들이 계속 안심하고 예금을 빼내가지만 않고 예금하러 오기만 하면 아는 뭐 다 골마 있더라도 당장 뭐 예금 인출하는 것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돌아는 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돌릴 수는 없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자본을 넣으라는 건데 문제는 넣을 자본이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좀 걱정이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식으로 충당금 쌓으라라고 말하는 거야 작년에도 할 수 있고 재작년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미뤄왔던 건데 지금 말을 하면 될 거냐? 그렇죠. 하는 게 걱정이에요. 사실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비슷한 게 살면서 너무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안 쳐다보고 싶어지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정리를 시작했으니까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뭐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몇 곳 흔들리는 것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정부가 저축은행 M&A를 촉진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돈 있는 쪽에서 좀 사가라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 은행 과점 체제가 문제다 굉장히 비판했어요. 몸집 불리기 더 하지 못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한편으로는 은행끼리 합병을 장려하겠다고 한 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대비를 해서 예. 여력이 있는 시중은행들이 합병할 대비해라 이런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더 크게는 사실 금요일에 슬쩍 발표된 거라 많이 보도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지난해 경제 성장률 1.4%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도 없었는데 이런 이제 부진한 성장률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시감이 드는 게 우리도 옛날에 막 부동산 위기를 겪었던 일본처럼 이제 부동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정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돌이켜 생각하면 2년 전, 3년 전에 한참 그 부동산 거품일 때 그때 좀 잘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숙제를 좀 미뤄온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정책들이 그게 매물이 안 나오게 하는 정책이어서 그렇죠. 오히려 더 올랐던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 여파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커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게 어제 시작됐는데 이게 결국은 저출산 대책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렇죠. 이것도 또 관심거리예요. 이게 일단- 특례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첫날부터 신청자가 좀 몰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튼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보통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전에는 접속 시간이 뭐 1시간가량 지체되기도 했고요. 오후에도 접속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계속해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게 메시지가 뜨면서 10여 분 이상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금리가 얼마나 싼 거예요? 이게 주택 구입은 최저 1.6에서 2%대 후반, 그리고 예. 전세는 최저 1.1에서 뭐 2% 중반대에서 뭐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이제 뭐 소득 구간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만 또 자녀 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최저 1%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사람이 좀 몰렸고요. 다만 이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제 다들 한 번씩 접속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전후에 악이 있어야 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5억 원까지 집값 빌려주고. 예. 전세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예산은 27조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5개월 만에 27조 원이 나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어허. 몰리는 거는 파격적인 금리도 있지만 혹시나 정부 예산이 27조 원인데 이게 조기에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빨리 가서 내가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첫날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오후 들어서 조금 안정됐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괜찮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 있으면 안 되고 돌 지났으면 안 되고 네. 이제 돌 전후 내지는 돌 전에 아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런 아이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빌려줍니다가 아니라 2년 안에 대출 꼭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조건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특례가 붙은 상품이 그렇지만 다들 한시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때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대환 대출도 가능한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1가구라면 1가구 1주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출 받은 분들 중에도 아이가 태어났거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도 같이 지금 조회를 할 하고 수 있기 있어서.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뭐 갑자기 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혼부부라면 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이제 2년 안에 안 쓰면 안 된다. 아니면 하나 더 낳거나. 네. 근데 하나 더 낳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 일단은 이 아이가 2살 되기 전에 일단 내 집 사야 된다는 말이네.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조기에 소진되면서 이게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뭐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예.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사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했다라는 뭐 평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의 수요를 일으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 아니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택 구입 수요를 좀 늘려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가격 제한에 들어있는 아파트들 또는 수도권 내에 뭐 이런 수요가 좀 몰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새로운 게 시행되는 게 있는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이걸 네. 기후동행 카드라고 불리던데 이게 지난달에 출시된 거죠? 출시는 사실 23일부터 판매를 했고요. 이번 달이군요. 예, 아직 예, 1월이니까. 예. 그리고 27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먼저 팔고 27일부터 사용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출퇴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어제 사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20만 장 정도가 팔려 나갔습니다. 모바일로 6만 9천 장, 실물 카드로 12만 2천 장이 팔렸고요. 편의점 판매량이 아직 통계로 잡히지 않아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0만 장 정도가 팔려 나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떤 혜택이 있는 카드였죠? 한 달에 그 제한 없이 서울시 버스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뭐 심야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네. 6만 5천 원이면 횟수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난 따릉이 안 탈래, 자전거는 안 타 그러시는 분들은 6만 2천 원이면 한 달 내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요거는 그럼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도 되는 거고 기존 네. 카드에 충전해도 되는 건가요? 기존 카드는 아니고요. 예. 기후동행 카드라는 걸 모바일로 발급받거나 실제로 실물 카드를 사야 되는데 충전 쪽에 조금 불편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려면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느냐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서울시 쪽에서 4월쯤부터는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몇 달 후에는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할 때도 5만 원짜리 2장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해 주는 데 있잖아요. 네. 이게 5만 원짜리 한 장, 6만 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2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 없게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스름돈 안 준다. 거스름돈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한번 발표를 했다가 네. 서울이라고 하는 게 딱 서울에서 출퇴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로. 네, 또 맞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 도지사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뭐 서로 합의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없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해결됐어요? 아니요,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 면허버스인 경우에는 경기도에 노선이 걸쳐 있더라도 예. 서울 지역 외에서 승차하더라도 이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색깔로 초록색, 파란색 버스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다만 빨간색 광역버스는 서울 시내에서도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지역하고 지자체별로 서울시와 업무 협약 등을 맺으면서 이 기후동행 카드를 수도권 전역에 사용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포가 4월부터 광역버스하고 김포 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 카드 사용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돈 받은 거 어떻게 나눠 갔느냐 이게 문제겠군요. 그리고 이 예산 지원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는 상반기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중이다 그래서 예. 지자체별로 다 시행 시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기업들 성과급 얘기 좀 해보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성과급 나올 때입니까 이제? 네, 1월 말은 성과급의 계절이니까요. 예. 일단 올해도 뭐 경기 한파가 있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로 이제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 사업부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부 다음으로 우승 부서는 TV 사업을 담당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고요. 예. 연봉의 43%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작년에 7% 정도를 받았던 생활가전 사업부, 의료기기 사업부는 올해 좀 올라서 12%를 받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 쪽은 정말 한파 중에 한파였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올해 성과급 지급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반도체가 안 팔린 거가 직원 탓이 아니고 그렇죠. 또 거꾸로 반도체가 잘 팔리면 그게 좀 직원 덕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닐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좌우할 만한 큰 돈이 그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참 맞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배치받은 게 스마트폰 부서고 그런 건데 그렇죠. 본인이 손들어서 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뭐 백화점 상품권 한두 개 그렇게 서로 나눠 갖는 거야 뭐 그냥 그렇다고 치면 되니까 네. 축구 경기 보고 내기도 하니까 그렇죠. 야, 네 연봉의 50%가 이렇게 운으로 좌우되고 그러면 네. 어떨까 싶기는 해요.
거네요. 네, 엄청난 거죠.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었거든요. 예. 지금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제 누적 적자가 지난해 많았기 때문에 임원 연봉도 동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업부별로 희비가 갈리는데 기업별로 봐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일단 LG전자 안에서도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사업본부가 기본급의 최고 665%를 올해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예. 이 부서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건 세탁기를 잘 팔았다는 건데요. 세탁기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덕분에 600%가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됐고 또 TV 사업 쪽 본부도 200에서 300%를 올해 성과급으로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브랜드와 관계없이 가전들이 활짝 웃었다. 그런데 반도체는 좀 많이 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영업 손실이 크게 나면서 성과급은 좀 지급이 안 되게 됐지만 대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력금 200만 원과 자사주 15주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도 이제 성과급을 나눠줄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은행들 성과급은 오늘 전해드린 이른바 그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작합니다라는 네.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네네. 야, 은행들 돈 좀 쌓여 있다고 이거 다 쓰지 마. 이거 이 돈 모아놨다가 저축은행 쓰러지는 거 있으면 당신들이 인수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죠. 좀 기다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런 금융당국의 전언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제히 다 낮추긴 했습니다. 네. KB, 뭐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은 성과급을 전부 다 200%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의 23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네. 작년에는 성과급이 280%에 정액으로 현금 340만 원을 얹어줬어요. 근데 이때 월급의 230%란 그렇죠. 말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봉투가 얇아지긴 했지만 230%는 엄청난 네, 숫자입니다.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올해 은행들이 정말 배가 많이 불렀죠. 왜냐하면 고금리로 받아간 이자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실적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성과금을 또 막 지급을 하면 꼭 보통 이제 제가 낸 금리가 은행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른 게 이 은행 직원들 덕분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또 들고 고금리에 기업도 어렵긴 했지만 서민들도 이자 고통이 많았거든요. 이럴 때 또 성과급 퇴직금 뭐 잔치했다가는 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눈치 그런 보기를 한 얘기가 것으로 있었죠. 해석이 됩니다. 은행들 순이익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네. 본 PF로 넘어간 대출들 중에도 계속 지금 일은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충당금 안 쌓고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여서 그렇죠. 이게 이익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자동차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죠. 차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네, 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를 훌쩍 넘는 5, 6%대로 이제 가격이 오르고요. 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1% 미만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1년도 안 된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차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부담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개소세, 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없어지면서 체감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배터리를 포함해서 일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차종에 굉장히 이제 신기한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기술에 대한 개발 비용, 판매 비용들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웬만한 가격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올리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신차 나오고 나면 그 가격 좀 유지했었나 봐요. 그렇죠. 좀 할인된 가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네, 빠르게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다 바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즘 잘 안 팔려서 걱정이라고요. 네, 전기차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뭐 경고 메시지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좀 침체지만 경쟁은 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좀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